나는 CNN 국제부 기자로서 라틴 아메리카를 담당한 지 15년이 넘었다. 그동안 수많은 정치적 격변과 군사적 긴장을 취재해왔지만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만큼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킨 적은 없었다. 처음 편집부에서 베네수엘라가 카리브해에서 군사훈련을 한다는 속보를 받았을 때 나는 솔직히 시큰둥했다. 또 다른 정치적 쇼가 아닐까 싶었다. 하지만 세부 사항을 들여다보니 예상과 달랐다. 병력 2,500명, 군함 12척, 항공기 22대. 베네수엘라 같은 경제 상황의 나라에서 이 정도 규모의 훈련을 벌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더 놀라운 것은 미국의 반응이었다. 푸에르토리코에 F-35 전투기 10대를 추가 배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한 대당 가격이 8천만 달러가 넘는 최첨단 전투기를 말이다. 나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다. F-35 10대면 8억 달러. 베네수엘라 전체 군사훈련 비용보다 훨씬 클 것이다. 취재를 계속하면서 나는 이 사건의 여러 층위를 발견하게 되었다. 표면적으로는 마약 카르텔 단속이라는 미국의 명분이 있었다. 하지만 유엔 전문가들은 미국이 베네수엘라 선박을 공격한 것을 초법적 처형이라고 비판했다. 국제법을 전공한 내가 보기에도 이는 상당히 강한 표현이었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한 전문가와 화상 인터뷰를 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주권 국가의 영해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위배합니다. 마약 카르텔 단속이라는 명분으로 이런 일이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이 전문가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국제법상 자위권은 인정되지만 그것이 다른 국가의 주권을 침해할 정도로 확대될 수는 없습니다. 무인기 추가 배치나 현상금 제도는 명백히 선을 넘은 행위예요. 베네수엘라 외무부에서 만난 한 고위 관료는 더욱 격앙된 어조로 말했다. 우리는 주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마약과의 전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시도죠. 5천만 달러 현상금이 그 증거입니다. 그때 한 가지 숫자가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5천만 달러.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체포에 내건 현상금이었다. 이 금액은 웬만한 중소기업의 연 매출과 맞먹는 수준이다. 한 사람의 목에 이런 천문학적 액수를 거는 것 자체가 이 갈등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내 동료 기자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다. 마이클, 네가 평생 벌어도 못 모을 돈이잖아.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웃을 수만은 없었다. 이 현상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 나라의 운명을 둘러싼 거대한 정치적 의지의 표현이었다. 편집장은 나를 불러 말했다. 마이클, 이번엔 좀 다른 것 같아. 베네수엘라 현지로 가서 직접 확인해봐. 단순한 군사훈련이 아닐 수도 있어. 그의 직감은 옳았다.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취재한 어떤 사건보다도 복잡하고 다층적인 이야기가 될 것이었다.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 나는 베네수엘라의 최근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지난 몇 년간 연평균 20%씩 위축되었다. 그런 나라에서 2,500명 규모의 대규모 군사 훈련을 벌인다는 것은 상당한 결심과 희생을 전제로 한다는 뜻이었다. 베네수엘라 현지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지난 몇 년간의 취재 노트를 다시 펼쳐봤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나라지만 동시에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다. 국민의 3분의 1이 하루 $2 미만으로 생활한다. 그런 나라에서 2,500명이 넘는 병력을 동원한 군사훈련이라니. 카라카스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껴진 것은 묘한 긴장감이었다. 평소보다 경비가 삼엄했고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눈에 띄게 많았다.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가 나직하게 말했다. 요즘 바다 쪽에서 계속 소음이 들려요. 훈련 때문인가 봐요. 밤에도 헬리콥터가 자주 지나다녀요. 택시기사는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제 형이 해군에서 일하는데 요즘 너무 바빠요.
평소보다 일찍 집에 와서는 피곤하다며 바로 잠들어 버려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호텔에 체크인하면서 프런트 직원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외국 기자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다들 군사훈련 취재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저희도 뉴스로만 들었는데 정말 큰 규모라고 해요. 카라카스에 도착해서 만난 첫 번째 인물은 훈련에 참가한 한 해군 장교였다. 그는 우리는 침략죄 맞서 조국을 지킬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다른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두려움이었다. F-35 전투기와 자신들의 낡은 장비 사이에 격차를 모를 리 없었을 것이다. 루이스 소령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베네수엘라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지 12년째였다. 우리 해군의 주력함들은 대부분 구소련에서 들여온 것들입니다. 일부는 이미 30년이 넘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바다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어요. 그의 말에는 자부심과 절망이 묘하게 섞여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더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솔직히 말해서 장비는 많이 낡았어요. 하지만 이번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12척의 군함이 모두 참가해요. 우리로서는 최대 규모죠. 미국이 F-35 전투기 10대를 푸에르토리코에 배치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내가 물었다. 루이스 소령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F-35는 세계 최고의 전투기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할 뿐입니다. 2,500명의 동료들이 모두 같은 마음이에요. 다음 날 라과이라 항구로 향했다. 베네수엘라의 주요 항구 중 하나인 이곳에서 군사훈련의 직접적인 영향을 목격할 수 있었다. 항구에서 만난 한 어부는 더 솔직했다. 바다의 군함들이 지나다니면서 고기가 다 달아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저 멀리 미국 군함들도 보이는데 말이에요. 그의 말에서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현실을 엿볼 수 있었다. 지정학적 갈등의 대가는 결국 평범한 사람들이 치르고 있었다. 카를로스라는 이름의 이 어부는 30년 넘게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왔다고 했다. 저 앞바다에서 우리 해군이 훈련한다고 해요. 12척의 배가 모두 나간다더군요. 볼거리는 될 것 같은데 생계는 걱정이에요. 그는 바다를 가리키며 계속했다. 어젯밤에는 무인기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미국 것인지 우리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서웠어요. 이런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항구의 다른 어부들도 비슷한 걱정을 토로했다. 고기잡이 구역이 제한되면서 수입이 절반도 안 돼요. 그런데 5천만 달러 현상금 이야기를 들으니 더 복잡해지네요. 그 돈이면 우리 마을 전체가 몇 년은 잘 살 수 있을 텐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중앙대학교에서 만난 한 대학생과의 대화였다. 경제학을 전공한다는 그 학생은 놀라운 통찰을 보여줬다. 마두로 대통령 목에 5천만 달러 현상금이 걸렸다는 거 아세요? 저희 가족이 평생 벌어도 못 모을 돈이에요. 그런데 그 돈이 우리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생겨난 거라니 복잡한 심정이에요. 마리아라는 이름의 이 22살 학생은 베네수엘라의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이상한 건 우리나라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한 사람이 그 현상금을 벌려면 2,000년은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일까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제 남자친구가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2,500명 중 한 명이에요. 공군 조종사거든요.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걱정도 돼요. 항공기 20이 대가 모두 참가한다고 하는데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마리아는 경제학도답게 이번 사태를 수치로 분석해 보였다. 우리나라 국방비가 연간 10억 달러 정도인데 미국이 F-35 10대를 배치하는 비용만 해도 그것과 비슷해요. 이 비대칭성이 문제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베네수엘라 정부의 허가를 받아 카리브해 해역의 군사 훈련을 직접 목격할 기회가 생겼다. 작은 취재선을 타고 훈련 해역 근처까지 갔을 때의 광경은 잊을 수 없다. 새벽 5시에 출발한 취재선에서 바라본 카리브해는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점차 훈련 해역에 가까워지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수평선 위로 12척의 베네수엘라 군함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다. 그 위로 항공기 20이 대가 편대를 이루며 비행하고 있었다. 소리만 들어도 엔진의 울림이 가슴을 진동시켰다. 베네수엘라 해군의 주력 구축함인 아르미란테 브리온호가 훈련의 중심에 있었다. 일주 8링년대에 건조된 이 함선은 낡았지만 위험이 있었다. 갑판에서 2,500명의 일부인 승조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느껴진 것은 묘한 대조였다. 베네수엘라 군함들의 낡은 외관과 멀리 보이는 미군 함정들의 현대적인 실루엣 사이에 격차 말이다. 한 베네수엘라 해군 장교가 나에게 말했다. 우리는 최신 장비는 없지만 2,500명의 단합된 의지가 있습니다. 취재선에 동승한 해군 대위는 자부심에 찬 목소리로 설명했다. 항공기 20이 대가 모두 참가하는 것은 우리 공군 역사상 최대 규모예요. 수호의 전투기부터 헬리콥터까지 모든 기종이 참여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훈련은 단순한 군사적 시위가 아니라 한 국가의 존재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행위였다는 것을. 카리브해 위에서 펼쳐지는 이 광경은 작지만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하지만 미국 측 논리도 일면 이해되는 부분이 있었다. 실제로 베네수엘라를 경유하는 마약 유통량이 상당하다는 것은 여러 국제기구에서 확인된 사실이다. 유엔 마약 범죄사무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남미에서 생산된 코카인의 상당 부분이 베네수엘라 해역을 통해 북미로 운송된다고 한다. 카라카스에서 만난 한 마약 단속 관련 전문가는 익명을 조건으로 이렇게 말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마약 카르텔과 연결되어 있다는 미국의 주장에는 일정 부분 근거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군사적 압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죠. 문제는 이러한 단속이 한 나라의 주권을 침해할 정도의 군사적 압박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하는 점이었다. 콜롬비아 대학교의 한 국제법 전문가는 화상 인터뷰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마약 단속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무인기 추가 배치나 현상금 제도로 이어지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푸에르토리코 기지에서의 미군 움직임도 주목할 만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F-35 전투기 10대의 배치는 단순한 경고 차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였다. 각 전투기에는 최신 레이더 시스템과 무장이 탑재되어 있었다. 푸에르토리코의 한 군사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다. F-35 10대의 배치는 베네수엘라의 2,500명 규모 훈련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동시에 우려도 표명했다. 문제는 이런 군사적 대치가 실제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입니다. 카리브해라는 좁은 해역에서 양국 군대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은 위험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 전직 베네수엘라 군 장성과의 비공개 인터뷰였다. 그는 익명을 조건으로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미국과 정면 충돌하면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F-35 전투기 10대와 우리 전투기들 사이의 기술 격차는 상상을 초월해요. 이 전직 장성은 베네수엘라군의 실상을 냉정하게 분석했다. 우리 12척의 군함 중 절반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항공기 22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그걸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했다. 하지만 국민들 앞에서 굴복할 수는 없어요. 2,500명의 훈련은 실질적인 군사력보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겠다는 메시지죠. 이 말을 들으며 나는 이 갈등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대립이 아니라 존재감을 둘러싼 상징적 싸움이었다. 베네수엘라의 경제 상황을 직접 목격하면서 나는 더욱 복잡한 감정에 빠졌다. $1가 수백만 볼리바르와 교환되는 극심한 인플레이션 속에서 5천만 달러 현상금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카라카스 경제연구소의 한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다. 베네수엘라 전체 GDP가 연간 1,000억 달러 정도인데 한 사람에게 5천만 달러 현상금을 건다는 것은
우리 경제 규모로는 엄청난 압박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배가 아니라 경제 전쟁의 일환이에요. 카라카스의 한 시장에서 만난 상인은 더 직설적이었다. 그 현상금만 있으면 우리 동네 전체가 몇 년은 먹고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우리 대통령 때문에 생긴 거라니 정말 아이러니하죠. 이 상인은 계속해서 자신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군사훈련 때문에 물가가 더 올랐어요. 연료비도 오르고 모든 게 비싸졌어요. 훈련에 참가한 2,500명의 가족들은 걱정이 많을 거예요.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복잡했다. 애국심과 현실적 우려가 뒤섞여 있었다. 한 중년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제 아들이 해군에 복무 중이에요. 이번 카리브해 훈련에 참가한다고 하더군요.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돼요. 또 다른 시민은 더 솔직했다. 정부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외국의 압박에는 반대해요. 현상금을 걸어서 우리 대통령을 잡겠다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를 모독하는 일이에요. 젊은 세대의 반응은 달랐다. 한 대학생은 이렇게 말했다. F-35 전투기와 우리 장비를 비교하면 현실이 보여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굴복할 수는 없죠. 2,500명의 우리 군인들이 자존심을 지키고 있어요. 베네수엘라를 떠나는 마지막 날, 나는 라구아이라 항구에 서서 카리브해를 바라봤다. 잔잔한 바다 위로 해가 지고 있었지만 이 바다 어딘가에는 여전히 양국의 군함들이 서로를 견제하며 항해하고 있을 것이다. 2,500명의 베네수엘라 군인들과 5천만 달러의 현상금, 그리고 8억 달러어치의 F-35 전투기.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작은 나라의 거대한 의지일까? 아니면 강대국의 압도적인 힘일까? 항구에서 만난 마지막 인물은 한 노인 어부였다. 그는 50년 넘게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왔다고 했다. 이 바다가 이렇게 시끄러운 적은 처음이에요. 12척의 우리 배들과 무인기들, 그리고 저 멀리 미국 배들까지 물고기들이 모두 도망갔어요. 취재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12척의 군함 위에서 조국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던 젊은 해군들, 22대의 항공기를 조종하며 하늘을 가르던 조종사들, 그리고 무인기 추가 배치 소식에 불안해하던 일반 시민들까지. 한 베네수엘라 어머니가 했던 말이 기억났다. 제 아들이 해군에서 복무 중이에요. 이번 훈련에 참가한다고 하더군요. 2,500명 중 한 명이죠.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돼요. 이 모든 일이 평화롭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푸에르토리코 기지에서 이륙 준비를 하는 F-35 조종사들도 비슷한 심정일 것이다. 그들 역시 누군가의 아들이고 남편이다. 최첨단 전투기 안에서도 인간적인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나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 갈등은 단순히 마약이나 정치적 대립을 넘어선 것이다. 이것은 주권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초법적 처형이라는 유엔 전문가들의 비판과 마약 카르텔 단속이라는 미국의 명분 사이에서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 카리브해 해역의 작은 파도들처럼 그 답은 여전히 찾아지지 않은 채 바다 위를 떠돌고 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카리브해는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그 아래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2,500명의 베네수엘라 군인들이 훈련을 계속하고 있을 것이고 F-35 전투기들이 경계 비행을 하고 있을 것이다. 내 옆자리에 앉은 승객이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아름다운 바다네요. 나는 대답했다. 그렇지만 복잡한 바다이기도 해요. 그 승객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에게는 그 말이 이번 취재의 모든 것을 요약해주는 것 같았다. 뉴욕으로 돌아와 기사를 정리하면서 나는 계속해서 자문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푸에르토리코 기지에서 이륙하는 F-35 전투기들과 카리브해에서 훈련하는 베네수엘라 해군들 사이의 극명한 대조는 단순한 군사력의 차이를 넘어선다. 이것은 21세기 국제 질서가 직면한 근본적인 딜레마를 보여준다. 강대국의 정의와 작은 나라의 존재 의지,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균형을 찾아야 할까?
니콜라스 마두로 한 사람을 둘러싼 이 거대한 갈등이 라틴 아메리카 전체, 나아가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베네수엘라의 마약 카르텔 단속 문제는 분명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 하지만 그 해결 방식이 5천만 달러 현상금이나 무인기 추가 배치 같은 군사적 압박이어야 하는가? 초법적 처형이라는 유엔의 비판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베네수엘라에서 목격한 것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으려는 한 민족의 의지였다. 12척의 낡은 군함과 22대의 구식 항공기로 2,500명의 군인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군사 훈련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다는 외침이었다. 루이스 소령이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우리는 최신 장비는 없지만 바다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어요. 그의 눈빛에서 본 것은 두려움이었지만 동시에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의이기도 했다. 마리아가 했던 질문도 여전히 유효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일까요? 한 사람의 목에 걸린 5천만 달러와 2000년치 최저임금이 같다는 현실. 이 기괴한 불균형이 우리 시대의 모순을 상징하는 것은 아닐까? 이번 사건이 국제사회에 던지는 질문은 명확하다. 정의로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마약 카르텔과의 연결 고리를 끊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한 나라의 주권을 무시하고 현상금을 걸어 지도자를 체포하려는 시도로 이어져야 하는가? 카리브해에서 벌어지는 이 대치 상황은 냉전 시대의 유산이기도 하다. 미국의 뒷마당이라 불리던 이 지역에서 베네수엘라는 여전히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려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설령 작고 불완전하더라도 그것을 묵살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 15년간 라틴 아메리카를 취재하면서 나는 수많은 정치적 격변을 목격했다. 하지만 이번 베네수엘라 취재만큼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킨 적은 없었다. 선악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정의의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기자로서 어떤 관점을 취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다. 2,500명의 베네수엘라 군인들의 얼굴에서 본 것은 단순한 반미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들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간절함이었다. 동시에 F-35 조종사들 역시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 어쩌면 이것이 틀린 질문일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양쪽 모두 인간이라는 사실이고 그들 각자가 나름의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시대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질문일지도 모른다. 정의로운 명분과 주권 존중 사이에서 작은 나라의 큰 의지와 강대국의 현실적 힘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카리브해의 작은 함성은 여전히 바다 위에 울려 퍼지고 있다. 12척의 군함과 22대의 항공기가 만들어내는 그 소음은 단순한 엔진 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한 민족이 세계를 향해 보내는 메시지다.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달라. 그리고 푸에르토리코에서 이륙하는 F-35 전투기들의 제트 엔진 소리는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한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설령 그것이 힘을 통해서라도. 이 두 소리가 카리브해 위에서 만날 때 과연 어떤 화음을 만들어낼까? 아니면 불협 화음만 계속될까? 그 답은 아직 바람에 실려 떠돌고 있다. CNN 뉴스룸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나는 여전히 그 바다를 잊을 수 없다. 카리브해의 푸른 물결 위에서 울려 퍼지던 작은 함성들이 이 거대한 세계에서 작은 나라들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그 메아리는 지구 반대편까지 전해져 우리 모두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정의란 무엇인가? 주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의 존엄이란 무엇인가? 5천만 달러라는 숫자 뒤에 가려진 것은 한 사람의 운명이 아니라 한 나라 전체의 운명이다. 2,500명의 군인들이 지키려는 것은 단순한 영토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체성이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카리브해의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 한 이 작은 함성들도 계속 울려 퍼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누군가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진정한 대화가 시작되기를 바란다. 마이클 톰슨, CNN 국제부 라틴 아메리카 특파원, 취재기간 2025년 1월,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라과이라, 항구 일대, 총 취재 일수, 12일 현장 방문 8곳,